안녕하세요. 유라입니다. 오늘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해요. 박찬욱 감독은 공동경비구역 JSA 때부터 여성 캐릭터를 부각시키면서 자신이 페미니즘 영화를 공고히 하겠다라는 다짐을 내비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페미니즘 영화를 본격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시점은 사실 친절한 금자씨 때부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스토커 그리고 아가씨 영화를 만들면서 페미니즘 영화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절한 금자씨 같은 경우는 사실 너나 잘하세요라는 명대사와 함께 굉장히 유명한 영화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는 어떻게 페미니즘적으로 또 분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프닝 시퀀스에는 금자가 출소를 하고 전도사인 남성이 하얀 두부를 가지고 나오면서 금자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남성이 두부처럼 하얗게 살아라라고 하면서 두부를 이렇게 건네주는데요. 이거는 기존 질서를 담당하고 있는 남성,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상징적 질서가 출소한 금자 앞에 서서 그렇게 당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남성과 기독교는 오래전부터 여성에게 타고난 죄가 있는 것처럼 간주를 하고 여성들을 대상화하고 가치절하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여성들은 열등한 존재,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는 존재로 실질적으로 죄가 있든 없든 성녀 마리아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여성은 남성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고 죄가 있는 그런 원죄로 가득 찬 존재로 부각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금자는 남성과 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그 대답과 함께 전도사가 들고 있는 두부를 함께 엎어버리죠. 이는 기존 질서가 가지고 있는 모순에 대한 답변이고요. 영화는 남성과 그리고 종교의 권위를 전복하겠다는 의지를 오프닝 때부터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장면은 금자가 자신의 삶과 운명을 주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런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징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자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억압적인 구조, 규범들을 거부하고 있고 단순히 반항적인 제스처를 넘어서 여성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회복하고 남성의 종교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그런 어떤 자신의 주체성을 확고히 하겠다는 어떤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삶과 운명을 새로이 쓰는 주체로서의 위치를 확립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요. 바바라 크리드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바라 크리드는 제가 종종 이야기해왔고 앞으로도 또 계속 할 예정인데요. 바바라 크리드라고 하는 그 시네 페미니즘을 연구했던 학자는 아부젝시옹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부젝시옹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특성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자 해요. 그 두 번째 특성은 경계, 분계 혹은 경계적 모호성입니다. 괴물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가로지르거나 가로지를 징조를 보이는 것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경계는 인간과 비인간,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 젠더 행위와 성적 욕망 사이, 깨끗하고 적당하고 잘 만들어진 것과 더럽고 왜곡된 육체 사이 등을 의미합니다. 그 영화에 금자가 백 선생의 목을 메고 있고 백 선생의 얼굴은 인간이지만 육체는 테리어로 하고 있는 인간과 비인간,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의 경계를 가로지르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백 선생을 공포영화 속의 괴물로 가치절하해서 금자가 백 선생을 왜 처단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자는 영화 초반에 자신의 손가락마저 자르면서 자신의 손가락을 육체적 폐기물로 만들게 됐는데요. 이 역시도 기존의 사회 질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장치로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부젝시용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신의 신체를. 이때 금자의 새끼손가락을 적극적으로 찾은 원모 어머니는 이후에 백 선생을 복수하는 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게 됩니다. 원래 원모 어머니를 생각하면 굉장히 심장도 약하고 여리여리하고 그리고 그 미장센을 잘 살펴보면은 원모 어머니는 원래 크리스찬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새끼손가락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상징적 질서에서 벗어나서
저 백 선생의 복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메두사는 거세된 여성 생식기를 수동적으로 닮았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거세로 남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공포스럽다고 보았습니다. 금자가 수희를 찾아가서 총에 붙일 메두사 문양을 제작해주기를 요청을 하는데요. 실제로 수희의 역할이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다른 교도소 동기들에 비해서 턱없이 좀 부족한 역할을 하거든요. 양희는 집을 내어주고 소영의 남편은 금자가 사용할 총을 직접 만들어주기도 하고 심지어 이정은 백선생과 위장 결혼을 해서 금자의 복수를 도와요. 그런데 수희는 단순하게 총에 붙일 문양을 제작해주는데 그칩니다. 하지만 이는 메두사를 제작해주는 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백선생을 처단하고 거세하면서 백선생의 응시를 장악하는 배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금자는 백선생에 대한 자신의 복수를 굉장히 신화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게 되고 가부장제 내에서 여성에게 부여되고 있는 피해자의 위치를 넘어서서 가해자, 더 나아가서 통제자, 그러니까 매도사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금자는 매도사로 변신을 하면서 자신의 복수를 정당화하고 처벌의 신화적인 명분까지 획득하게 됩니다. 금자가 이제 백선생이랑 처음은 아니지만 아이를 가지게 돼서 그 수족관에서 백선생에게 전화하는 장면도 눈여겨볼 만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백선생에게 전화해서 아이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는 덩치만 컸지 아빠 노릇하려면 멀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바버라 크리드 이론에서 태고적 어머니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궁극적인 힘을 상징하지만 남근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독립적인 힘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즉 금자가 자신의 딸의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나타내는 이 무관심, 독립적인 태도는 그녀가 사실은 외부적인 남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신의 딸을 탄생시키는 데 있어서 남성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크리드가 언급했던 태고적 어머니가 남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론과 일치하며 여성의 몸과 그 몸이 지닌 창조적인 힘이 자체적으로 완결되고 독립적인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녀의 대사가 이제 남성성, 특히 이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역할을 그냥 단순히 덩치가 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금자의 이런 태도는 여성의 몸이 단순하게 남성에 의해서 정의되거나 또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립적이고 완결된 존재로 그 가치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친절한 금자씨에서 빨간색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금자는 빨간색 화장을 하고요. 빨간 구두를 신고 빨간 방에 머물고 있어요. 금자의 방이 피로 물들 것 같은 빨간색으로 묘사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경, 월경, 출산 이런 여성의 피는 오랜 시간 남성들에게 굉장히 마법적이고 공포스러운 힘을 지녔다고 여겨져 왔고 이는 사실 마녀의 상징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바바라 크리드는 어머니의 저주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확실한 죽음을 의미했다. 그러니 마녀로 활동하는 여성의 저주는 일반 여성들의 저주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 라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금자의 캐릭터와 복수는 어머니의 저주,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한 캐릭터, 여성의 저주를 넘어서 어머니의 저주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즉,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 사회적, 문화적 규범과 가부장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표현하는 마녀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실 금자가 교도소 안에서 마녀의 이름을 물려받은 것도 이랑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크리드가 언급한 어머니의 저주와 관련해서 금자의 복수는 그녀가 어머니로서 지니고 있는 특별한 위치와 경험에서 비롯해서 더 깊은 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그냥 단순한 개인적 안갚음을 넘어서 가해자에게 근본적인 죽음과 멸망을 가져오는 어머니의 저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금자가 전통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넘어서 자신과 자신의 딸을 해치는 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강력한 주체로 변모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교도소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볼까 해요. 교도소에서 이제 마녀가 원래 이제 있었습니다. 그 마녀는 굉장히 독자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존재였어요. 이 마녀는 사실 수위를 성폭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마녀가 실제로 여성이지만 여성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는 마녀가 간통한 자신의 남편의 남근을 섭취를 함으로써 남근의 지위를 획득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간통을 한 남편의 남근을 굉장히 공개적으로 자기가 섭취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남근을 이제 섭취하고 그 위치에 올라가면서 남성성을 획득해서 수위를 성폭행을 했는데, 금자는 그래서 이런 마녀를 죽이고 이로부터 남근을 상징적으로 획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녀가 남편의 남근을 섭취하면서 남근의 지위를 획득했던 것과 같이 금자 역시 이제 마녀를 죽임으로써 그 지위와 권력을 상징적으로 이어받는 것이죠. 남근은 근데 그러니까 감성보다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금자를 보면은 그 남근의 지위를 획득한 금자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요. 남근의 지위를 획득한 금자는 좀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서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개의치 않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금자가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이정의 고통을 간과하고 그녀의 희생 역시도 좀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친절한 금자 씨가 가지고 있는 페미니즘적 한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자는 이제 복수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이정의 자율성과 감정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목표 달성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금자가 남성이 됨으로써 그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에서 여성이 어떤 식으로 도구화되고 그들의 감정과 욕망이 어떻게 억압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여성 캐릭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박창훈 감독 나름대로는 어떤 이유가 있는 듯 합니다. 네. 이후의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자면요. 유족들이 이제 아이들의 유품을 가져가고 금자는 이제 남근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금자의 권력과 남성성이 상실되는 순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는 금자가 복수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획득했던 권력이 어떻게 상실되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금자의 화장 지우는 모습이나 원모의 왕굿을 획득, 그다음에 원모의 재갈물림 등을 통해서 금자는 완전하게 무력화되고, 그리고 금자는 사회적 성별 권력 구조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영화 내레이션 마지막 대사에서 보면은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금자 씨를 좋아했다는 제니의 시선이 사실 이 영화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금자는 생크림처럼 하얗게 살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지만 복수를 위해서 남근을 획득하고 이를 타이에 의해서 또 상실하게 되고 결국 거세당하고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성별 권력 구조와 개인의 욕구, 사회적 역할 간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게 돼요. 이를 이제 여성인 제니의 시선을 통해서 여정을 바라보는 것이 관객으로 하여금 좀 복잡한 관계와 갈등을 고민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금자의 복수는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남성에 의해 정의되고 실행되는 권력의 행위에 있고요. 그녀가 남금 중심 지석에 편입하려는 어떤 과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금자는 복수를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딸에게 가해진 폭력에 대응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로는 남성의 권력 방식을 내면화하고 재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금자가 남성 중심 권력 구조 안에서 주체적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라, 그리고 그에 따른 복잡한 심경과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족들이 이제 금자에게 계좌번호를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케이크 앞에서 이렇게 침묵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때 한 유족이 이렇게 고요한 순간에는 천사가 지나간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이제 프랑스어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사들이 지나가면 시인들은 침묵한다라는 표현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고요. 이는 어떤 중대한 순간이나 변화의 순간에 대한 존중과 침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상용함으로써 사실 유족들은 복수 행위를 마무리하고 다시 일상과 상징적인 질서 안으로 재진입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험하는 내면적 갈등과 침묵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 같은 경우에는요. 복수가 일시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상처와 고통을 지속할 수 있다는 박찬욱 감독의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런 견해는 사실 영화 아가씨로 넘어가면은 완전히 변화하게 되는데요. 복수라고 하는 폭력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권력 구조를 뒤집고 억압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화 아가씨에서는 히데코와 수키가 복수를 실제로 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그들이 자유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이들은 복수를 통해서 개인적 원한을 넘어서 변혁을 이루어내고요. 그리고 능동적인 주체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사실 박찬욱 감독이 복수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복수를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봤다면 아가씨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복수를 어떤 사회적 정의와 권력 구조의 재편성에 이르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친절한 금자씨 같은 경우에는 박찬욱 감독이 이때 당시에는 어떤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와 가부장제 사회에 대한 여성의 저항과 대항을 어떤 개인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 개인의 저항과 복수는 결코 좌절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원모라고 하는 어린 남성과 또 성인 원모에게 의해서 또 좌절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후 아갑시에 가면은 이제 그런 복수라는 관점이 완전하게 변하면서 박찬욱 감독의 페미니즘 시선이 완성되어 간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아가씨 영화를 리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친절한 금자씨도 같이 꼭 한번 리뷰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았고요. 여러분들은 친절한 금자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화 리뷰 때 뵙겠습니다. 바이바이!